30살에 1억이 있으신 분은 40살에 2억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 것입니다. 3억이라는 돈도 S&P만 넣어도 9%씩은 벌지 않습니까? 연 기대 수익률이. 네. 그럼 20년 8%로만 돌아가도 이게 4배 정도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3억은 은퇴 시점 기준으로는 12억인데, 그래서 저는 자산 기준을 다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65세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채부심 최상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국장에 대한 아주 시원시원한 뷰를 또 얘기해 주셨고,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책이 또 나왔습니다. 어디서 다작이세요? 굉장히. 뭐 먹고 살아야죠,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목은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완성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그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천사에다가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상욱 대표님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봐왔고, 근데 진짜 날카로워요, 분석이. 날카로워서 손에 뵐 것 같아. 막 들으면 좀 약간 너무 이제 날카로워서 이제 듣기에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네.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 2년 전부터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고, 네. 사실은 그때는 이제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아이고, 나라 망하는지 누가 모르냐? 맨날 문제가 있다는 거는 누가 모르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책은 그 후속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네. 있는데 알겠고,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서도 이거는 거의 뭐 실용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까지 담겨 있어서 저는 참 그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 책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네, 뭐 일단 추천사를 써주셨으니까 뭐 너무나 이 책은 잘 이해하실 것 같고, 책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피크아웃에 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고요. 그쵸. 물론 저 개인은 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 개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이라던가 아니면 퇴직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몰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지만, 개인 레벨에서는 또 개인들이 대응해야 될 솔루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꼭지로 그 주제 의식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는 또 역설적으로 제2의 직업이 재테크 투자, 소위 요즘은 개인들이 다 펀드 매니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에 있었지만, 제도권은 이제 간접 투자로 처음에 활성화가 되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간접 투자 시장이 죽으면서 다 직접 투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쵸. 너무 투자에 과몰입되었는데, 저는 투자가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운전하면 사고율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근본적으로 원금 소실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장기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훈련받지 않은 채로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는 은퇴에 임박한 현금 흐름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금융그룹 다닐 때는 5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 월급이 나오는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투자로 캐시플로우를 맞추려는 투자를 하시다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봤었고, 여기 나와서는 또 이분들이 주식을 하시다가 50대 후반 이후에 또 무너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젊었을 때는 뭐 무너져도 상관없잖아요. 금액이 작으니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절대 시장에서 손실을 보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막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미 물론 잘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결국 개인들이 은퇴 후에 현금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루하루 연에 1,800만 원씩 퇴직연금 납입이 가능하지만,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 1,800만 원씩 20년간 누적해도 얼마냐면은 8% 복리로 굴리면 8억 4천만 원이 돼요. 아하. 그럼 8억 4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받아서 찾는 게 아니라 여전히 8%로 굴리고 나는 6%만 찾았어도, 그러니까 8억의 6%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에 5,500만 원을 퇴직연금 계좌에서 찾아 쓰고 나는 8%로 굴리면 연금이 소멸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8%로 굴러가고 나는 5%만 찾았으니까 이게 소멸이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10억씩 20억씩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억이 있어도 1억 이하가 있더라도 그런 자산 형성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퇴직 현금 흐름을 세팅해 두고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코인이든 뭐 위험 자산이든 뭐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은퇴 후에 평생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책에 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슈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맨날 이제 속보유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너무 과몰입하게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제 뭐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 다 충혈돼가지고 막 출근하는 거죠. 네. 이번 주에도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가 좀 빠졌을 때 엔비디아 주가 빠지니까 또 일각에서는 소위 예를 들면 제2의 딥시크 모멘트다. 물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예를 들면 S&P는 4개월 연달아 그냥 내려올랐기 때문에 그냥 3개월마다 나오는 5%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그런 조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쵸. 저는 부동산이랑 자주 비교하거든요. 부동산이 내리상승한 것 같지만은 가격 하락기도 있었지만 그 가격 하락기를 버티고 알짜 자산 장기 투자했을 때는 성과가 아주 컸는데 위험할 때마다 팔아버리면 사팔사팔 하고 나면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면 큰 돈을 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주식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안 하고 좋은 자산도 사팔사팔을 하고 아니면 나쁜 자산을 또 장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부동산으로 비유하면은 뭐 거북섬의 생수 같은 거를 장기 투자해가지고 6억에 분양받았는데 6천만 원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주식은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서 장기 투자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알짜 자산이라면 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잠깐의 변동성을 증폭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매일 이런 거에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안 팔아도 되는 거를 오히려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팔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 수익이 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재테크 좀 과몰입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좀 적당히 과몰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에만 시간을 딱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될 거는 정작 사팔사팔 하면서 그냥 네. 남는 게 없고 네.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건 장기 투자해서 손실이 많이 나서 맞아요. 어쩌지도 못하고 물리면 장투하고 오르면 사팔사팔하고 뭐좀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참 네. 안타깝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의 시작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에서도 언급해주고 계시지만 본인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네. 다시 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3억만 있어도 부자인데 맞죠. 30억 있어도 가난하다고 생각한다. 맞아요. 이건 너무 아이러니 아니냐 이런 네. 거죠. 맞아요. 이게 결국 그 3억이라는 돈도 저희가 S&P만 넣어도 9%씩은 벌지 않습니까? 연 기대 수익률이. 네. 그럼 20년 8%로만 돌아가도 이게 4배 정도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3억은 은퇴 시점 기준으로는 12억인데 그래서 저는 자산 기준을 다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65세 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30살에 1억이 있으신 분은 40살에 2억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0살에 2억이 있으신 분은 50살에 뭐 4억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 거거든요. 결국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내가 명목으로는 금액이 작지만 결국 시간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 시간의 가치인데 그 시간이라는 게 오래 남아있을수록 내 돈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얼마 전에 30대 후반 중에 그 회사가 엑시트를 하면서 이제 창업주 중에 한 분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이제 한 10몇억 정도가 생기신 분이 있었어요. 39 정도 되는 나이에. 근데 39세에 10몇억이 있으면 저는 제가 재벌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쵸. 왜냐하면은 저희 때는 45세가 돼도 3억이 없었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근데 그분은 본인이 돈 많다는 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소위 20년만 쭉 굴려도요. 그 돈이 180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65세 기준으로 그 정도 현금으로 세팅이 되는 돈을 갖고 있는 건데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분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뭐 전세 끼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다시 고액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10수억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또 상급지로 가야 되고 막 이런 흔한 루트를 따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 10수억 대출 받고 캐시플로우를 마이너스 찍히기 시작하면은 그럼 미래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그 대출 다 갚지도 못한 상태로 그 모기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새 너무 현재 오늘 기준으로 비교하기보다는 65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서로 행복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기준이 아니고 65세 기준으로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S&P에 놓으면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한
연에 9% 정도의 수익률이 낮다. 네. 그거를 계산해서 이제 미래로 가봐야 된다 이런 네. 건데 근데 미래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불안하거든요. 네.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고 그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결국에 현 경제학의 250년의 역사는 부가가치가 국부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상주의라고 금이 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애덤 스미스 이후부터 생산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된다는 거를 밝혔고 그러니까 금 많은 나라가 부자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네. 나라가 부자냐 네, 그게 거기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결국 생산이 많은 나라가 부자라는 게 증명이 됐고 그 생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노동이랑 자본과 그 총 요소 생산성의 함수라는 거잖아요. 결국 노동 투입이 많고 자본 투입이 많고 그다음에 결국 혁신이 많아서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총 부가가치가 높다는 게 규명이 되면서 지금은 뭐 미국이 다 세계 제일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미국이 노동 투입량은 떨어지지만 자본 효율성이랑 그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GDP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있으면은 결국 경제는 이제 우상향하게 되는 건데 결국 노동과 자본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결국은 자산 가격과 장기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개인격과 법인격을 통해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법인격이 기업이고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가 부가가치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법인의 주식인 그 일부인 주식을 저희가 사게 되는 거고 주식은 결국은 인간의 창의성과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만들어진 창의성과 성장성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졌던 뭐 여러 가지 그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소위 돈통이 되는 거고 부동산 예를 들면 그냥 돈통이고 그 자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지만 기업은 인간 활동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하는 거죠. 그 요즘에 이제 그 박사님이 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왜요? 보니까 네. 아니, 국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예 싹 훑어주셨네요.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250년의 경제학의 역사가 네. 증명하고 있고 맞아요. 증명한 이미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건데 왜 의심하냐 하는 거죠. 근데 의심이 끝나면은 30년 후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 네. 좀 차분하게 봐도 된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오늘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도 계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걸 한번 계산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네. 이렇게까지 내가 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막 지금 당장 10수억이 없어도 은퇴연금을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일단은 좀 약간 공적연금 체제가 그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개인당 적게는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몇십만 원까지 40대 기준으로는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체제를 준비하면 되는데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1,800만 원씩 연간 넣은 게 20년만 들어가도 이게 8억 2천이니까 그러면은 공적연금도 종신으로 받고 사적연금도 그때부터 인출해서 받아도 이미 연금으로도 연 7천만 원씩 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돼서도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그 명목 상승률을 삭감하게 되는 실질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035부터는 1970년생이 만 65세가 되고 35년부터 이분들이 그 노동시장에서 퇴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차 노동으로 가시는 거죠. 지금 프라이머리 마켓에 있는데 그렇죠. 이제 소위 세컨더리 마켓으로 가면은 부가가치가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연금 지출 나가고 건보 지출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저희도 답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면은 물가라든가 이런 명목 상승률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5년은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겠지만은 2035부터는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부터는 환율이 중요해지니까 제가 원화 자산이 아니라 달러 자산으로 1억 하라는 거는 해외 환율을 고려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고요. 네. 이것도 1991년, 2년 일본이 소위 자산시장 대폭락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일본에 있는 기업과 가게가 여러 선택을 내렸는데 그냥 계속 일본에 남아있자 일본이 세계 1등 국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위세가 등등하다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 탈일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거기서 승자는 탈일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산을요. 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도 90년대 말에 외국으로 간 기업들은 일본의 높은 가격으로 달러 환산하면서 외국으로 편하게 갔지만 자산시장 대하락이 일어나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그 캐펙스 코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가기도 어려웠고요. 개인들도 그 전에 미리미리 빼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이게 엔캐리 트레이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일본의 자산이 되게 비쌀 때, 네. 그리고 엔화도 비쌀 때 맞아요. 팔고 맞아요. 다른 걸 사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왜냐하면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고 3035를 기준으로 자산 가격 소위 랠리가 마지막 랠리가 있다고 친다면은 그거를 베이스로 가놓으면은 나중에는 그 부분이 상당한 그걸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때도 이 최후의 승자는 와타나베 부인이었어요. 맞아요. 결국 그냥 엔화 자산을 외국으로 달러로 돌려놓고 그걸로 돈이 성장하는 나라에 그 투자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과실을 그리고 그 돈을 뭐 미국에서 쓴 겁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찾아서 일본에서 쓰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 분들도 이미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지금 예탁결제원 잔액이 130빌리언 정도 되는데 너무 작다 이 말이죠. 이거 더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곱하기 3 이 정도는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130비도 뭐 한 18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1800조 이상의 그 해외 주식 취득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이제 돈을 굴리고 하는 그 목표가 있죠. 사실 이제 목표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잘 살다가 잘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잘 살다가 먹고 살고 뭐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그냥 잘 죽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은퇴 문제랑 뭐 생활의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운용 수익률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네. 뭐 적어도 이제 뭐 당분간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소위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아지는 시기가 오는 건데 그렇죠. 과거에는 너무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연금 생활이라든가 배당 현금 흐름성 상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그냥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아까 노동 자본 생산성의 함수인 GDP를 봤을 때 노동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2035부터 폭발적으로 빠지거든요. 한 10년간. 그래서 그 빠지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생산성 상상이 못 받쳐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생산이 감소하면서 덜 성장하게 되는 시기가 됐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인플레이가 걱정이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미래에는 그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집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집도 그러니까 집은 많지만 그 집을 소화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리면서 주거비가 큰 부담이 돼버린 상태에서 소위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저렴주택이라고 하는 그 affordable housing 개념을 한국에도 도입을 해가지고 저렴주택 공급할 때 이런 것도 맞지만 결국 개인 레벨에서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운영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여기 책의 부제가 집 한 채에 갇힐 것인가? 맞아요. 현금 부자로 살 것인가인데 최근 마포에 69세 은퇴하신 69세 분이 마포에 있는 구축 아파트 45평을 한 15억 시세로 가지고 있는데 7억에 사신 분이에요. 7억에 사서 15억이 됐는데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대출이 한 2억 남아 있어가지고 은퇴하셨고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2억 대출이 된 이자를 내다 보니까 생활비가 거의 빵원인 케이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집은 한 채 있으신 거죠. 네네. 근데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은 공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을 팔고 소형평으로 가면 되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 단지의 소형평이 이미 15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단지 소형평 가격이 이미 12억쯤 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거 팔면은 대출 차감하면은 이 집 사는 순간 또 어차피 현금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집에 고레버리지로 고대출로 사가시고
50대 말에 민간 기업에서 보통 통상 임금 피크 한다 치고 이제 60세 전후로 1차 은퇴를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연령대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생활 기반 다 거기 세팅해버리면은 적응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나 그 비싼 집을 막 따라 사가지고 주거 안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보다는 복리로 돈을 계속 불리고 있으면은 결국 주거비를 커버하고도 돈이 남는 기간이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납입하는 거랑 이런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 집값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거의 문제고, 뭐 먹는 거의 문제고, 이게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사실은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와이프랑 혹은 남편이랑 앉아가지고 이 책 읽어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열어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이 최부심 최상욱 대표님의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부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고 진짜 회의를 해야 돼요. 우리 나이 몇 살인데 몇 살인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럼 우리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 연결 구조가 있는데, 그 연결 구조를 시작하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